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입니다. 네, 시국도 어수선하고 마음도 어수선한 시기에 어쨌든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이미소 학원은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도대체 이 학원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앞서 실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티처메카라고 하는 이제 교원 임용 학원으로 올해까지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아이미소 학원으로 유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이미소 이렇게 치면은 잘 안 나오고 티처메카 치고 들어가셔도 아이미소 학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학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티처메카 학원이 전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궁금증은 말로만 듣던 또는 글로만 읽었던 박성희 선생님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네, 짧고 굵죠. 네, 강의도 짧고 굵어요.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유아 임용 시험 이제 도전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도전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오랫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처음으로 이제 유아 임용의 유자 정도, 유아는 다 알겠구나, 유아교육과 다 졸업했으니까 임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최근에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일단 처음 이제 유아 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원 임용 시험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의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될 유치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별로, 각 교육청별로 선발 인원이라든지 선발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중심이 되던, 아니면 이제 너무 우리가 간절해지면 많이 뽑는 지역이 중심이 되던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단 붙고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종 선발은 1차, 2차 시험을 함께 기준을 잡아서 합산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그 나름대로 그림처럼 필기시험이에요. 필기시험이라서 교직 논술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쓰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읽기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1차 시험에 해당합니다. 근데 늘 우리 학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시험이 1차로 끝나지를 않아요. 물론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만 항상 시험은 2차 시험까지 쳐야지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1차는 막 몇 년씩 공부를 해요. 2차는 공부를 안 해. 자, 그리고 이제 붙으면은 안달복달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 떨어지는 거랑 2차 떨어지는 것은 체감의 충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잘 쓰고 읽는 선생님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실행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읽기, 쓰기, 교과 지식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이제 뭡니까?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내가 실행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이제 말하기. 사람을 보고 상대하고, 우리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의지, 교사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교과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유아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심층 면접. 요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요거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죠. 자, 1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1차 시험은 논술 20점, 총 100점이 만점이에요. 논술이 20점, 그리고 교육과정이 80점,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원래는 한국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시험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한국사 시험에 3급 이상의 자격증을 따고 있어야 되고, 좋은 소식은 한 번 치면 유지돼요. 평생 유지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시험을 3급 이상 자격증을 따놓으면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좋은 점이 되었죠. 그래서 1차 시험 총 100점 중에서 논술이 20점인데 이 중에서 논술 시험은 15개의 교육과 지식을 글로 서술해서 푸는 거고, 교육과정 80점 같은 경우에는 총 16문항이지만 문항당 5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쓰고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미리 봐볼까요? 논술 시험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문제의 내용들을 읽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저희들이 쭉 써보니까 한 25줄? 25줄 정도의 분량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몇 점? 15점. 논술 체계 점수가 5점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쓰는지, 띄어쓰기 잘하는지, 그리고 문맥에 맞게 글을 쓰는지라고 한 틀을 보는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15개의 내용을 얼마나 잘 연결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1차 교육과정 시험지도 한번 볼까요? 총 16문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가 하나의 문항입니다. 이 하나의 문항에 소문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나,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이 한 문항당 총 5점. 그게 16개의 문제. 그래서 한 차시에 8문항 보고,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다음 차시에 8문항 보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항 2번에 답, 이렇게 해서 내가 기입이든 서술이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층 면접과 교수학습 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능력 평가는 실제적으로 뭐를 보냐면 요거는 각 지역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데서는 심층 면접은 동일해요. 그런데 교수학습 능력 평가는 어떤 지역에서는 교환 작성,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모의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학습 과정을 평가를 받잖아요. 그 교환 작성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또 모의 수업만 보는 데도 있고 또는 모의 수업을 하고 나서 내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험을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색깔이 다릅니다. 어쨌든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교육청별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해요. 그리고 나머지 0.5를 떨구고 1위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커트라인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합격자들이 커트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분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 2차 시험에서 어쨌든 승부를 좀 볼 수 있다. 내가 커트라인 안에만 들어가면 2차 시험에서 내가 승부를 좀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6점에서 7점 정도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6, 7점 정도는 2차 시험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저희들의 경험치. 그래서 절대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2차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리 떨어진 거라고 보지 말고 이거 가깝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이 기술을 많이 물어봐요. 발문 써라. 예시활동 써라. 와 같이 이런 기술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좀 가까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우리 학원의 바람입니다. 자, 심층 면접 시험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심층 면접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층 면접은 크게 구상형이 있고 즉답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문제를 주고 내가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고 즉답형은 들어가서 면접관이 읽어주거나 또는 내가 그 자리에서 펼쳐서 읽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길고 논술처럼 즉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구상형에 비해서는 지문이 짧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구상형을 한 3, 4분 정도 대답을 하고 즉답형을 각각 2, 3분 정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2, 3분 짧은 시간인 것 같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10분을 채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10분을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준비를 좀 잘하면 우리가 승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차 교수학습 능력 평가,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평가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원 중심으로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쭉 줍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대상에게 4세 12명에게 이런 누리과정 관련 요소에 관련된 수업을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라. 지금 우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있다.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태도와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시오. 교환을 짜시오. 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이렇게 답안지를 줍니다. 그러면 도입, 전개,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쓰는 이것도 60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수학습 과정안은 작성하는 지역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요 모의 수업 실현은 모든 지역에서 다 시행되는 것이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자,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이라고 하는 자료를 주고 요 집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후와 문화에 따라 집을 짓는 재료와 형태가 다름을 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실현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도입, 전개, 마무리로 수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이제 1인극을 하는 거죠. 내 앞에는 지금 16명의 아이들이 앉아있고 나는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놀이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자들에게 보여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5분
또는 수업 시간을 상당히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20분 또는 25분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죠? 논술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대비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언제 우리가 각 교육청별로 뽑는다고 했는데 몇 명을 뽑지? 라고 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매년 8월 정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일단 한 바퀴를 쫙 돌려요. 모든 교과목 한 바퀴를 딱 돌리고 나면 요 정도 뽑을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요거가 다가 아니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 확정됐어요. 우리 10명 뽑기로 했는데 15명 뽑을 거예요 라고 하는 확정 공고를 내줘요. 대체적으로는 사전 예고보다 확정 공고가 조금 더 인원수가 많이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그 달에 원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 1차 시험 장소 공고를 합니다. 자, 원서 접수할 때까지 여러분들 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내가 시험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11월 1일쯤, 이거 올해 기준인데 11월 1월에 이제 어디에서 시험 볼 겁니다 라고 공고를 해주면 대체적으로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전주에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합격자 발표를 해주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멘붕을 막 겪어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멘붕을 겪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한 달 있다가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한 달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있다가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합격까지 가려면 1년 2개월은 그죠?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최종 합격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건 임용을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없고 그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없고요. 그 다음에 설날도 없어요. 제일 싫은 두 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명절이 싫고 일단 그죠? 그리고 행사가 싫고 그래서 그거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나 요렇게 매년 스케줄을 짜야 되겠구나. 올해 스케줄을 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매년 몇 명 정도를 선발하나요? 라고 하는 거 몇 점 정도면 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몇 명 선발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쭉 지역별로 안내를 해드리면 작년에는 서울이 뽑지 않았고 올해는 15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인천 지역도 요번에는 좀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작년에도 30명 정도, 올해도 30명 정도. 가장 많이 뽑는 지역은 뭐니 해도 경기 지역이에요. 경기도가 거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80명 정도 올해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선을 한번 쭉 보세요. 올해 합격선이 어떠한가? 78점, 76점, 78점. 자, 그리고 강원도가 30명 정도 뽑았습니다. 평균 74점, 커트라인. 자, 그리고 세종 지역은 워낙 선발 인원이 적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지역도 올해는 한 24명 정도. 자, 그리고 여기는 충남 지역 17명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은 워낙 또 여기도 세종, 대전 이런 광역시들이 뽑는 인원들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 인원이 이렇게 1명, 2명 이럴 때는 합격선을 발표하지 않아요. 몇 점을 맞은 사람이 합격했는지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 지역. 작년에는 경북 지역, 재작년은 경북, 경남 지역이 좀 많이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또 전남, 전북 지역이 많이 뽑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TO가 어느 정도 나오고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TO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그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선발 인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워낙 대구는 워낙 적게 뽑는 지역에 속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올해는
작년에는 서울이 선발을 안 했거든요. 올해는 부산이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쭉 보시면서 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요 정도를 뽑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3년 총 선발 인원을 비교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보통합이 막 시끄럽게 막 진행이 되면서 야, 선발 인원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예전처럼 이제 공교육 40%를 공약으로 걸고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이때 한풀 꺾였고 그 다음에 최근 3년에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막 저희들은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작년에 이미 3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오히려 재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예측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 정도 선에서 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기는 하지만 또는 이제 공립유치원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요건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라 아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절벽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서 혹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요 정도 선발 인원 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립유치원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임용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파악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뭘 하냐면 맨날 교재를 일단 사고 일단 강사도 정해야 되겠지만 교재를 사고 펜을 사고 노트를 사고 그렇죠? 스프링 할 그거 살까 말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하려고 시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스프링 노트 없어도 살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파악해야 될 것은 내가 응시 가능한 지역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최근에 요 정도 인원을 뽑았구나. 커트라인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교재를 사놓고 나 마음의 준비되면 열어야지 강의도 끊어놓고 나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1강 시작해야지 이러다 한 달 지나가. 자,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걸 공부해야 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 전반적으로 교과 지식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2차 준비도 좀 살살 해보는 것이 좋겠구나.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케줄. 8월에 공지가 떠? 그럼 그때쯤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구나. 자, 난 그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쫙 해놓고 연간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라인을 딱 끊어야지. 그게 옳겠죠. 왜냐하면 공부의 내용과 방법, 즉 공부의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리 필기를 잘하고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결제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교재를 사거나 이럴 때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초수 선생님들은 차라리 선택이 쉬워요. 누구든 잡고 따라가면 돼. 근데 이제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올해 고배를 마셨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타트 라인에 서야 돼요. 항상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는 아까 커트라인 쭉 보셨어요? 네, 목표는 85점 이상이에요. 85점 이상을 맞으면 그래도 안정권 안에 들 수 있어요. 78점이던데요. 제가 아까 다 봤는데요. 78, 올해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올해는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다 맞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다 틀려버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데 적어도 85점 이상을 맞으면 커트라인 안에 내가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죠? 잠을 잘 수도 없고 한 토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공부해야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틀려라 라고 낸 문제를 맞기는 운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운이 따라가지고 누군가 오셔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 100점 맞아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나 85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그럼 나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7점이 커트라인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시험이 좀 아주 단순하게 나왔을 때 87점이 커트라인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85점 이상을 맞으면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싫어요. 저는 90점 맞을 거예요. 말리지 않습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니까 말리지 않아요? 자, 하지만 요 정도로 내가 레벨을 잡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일상의 여유를 조금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결정하기 위해서 최근 출제 경향 분석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가원의 출제 원칙이 있어요. 최근에 이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평가원들이. 올해, 작년, 재작년 이 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치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과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과가 뭐예요? 수학, 국어, 과학, 미술, 음악. 자,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자,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교과 교육론이라는 과목에서 뭐 배웠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뭘 배웠냐면 수학교육, 과학교육, 동작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언어교육, 문학교육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요게 교과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도 책이 집에 있다면 교과 교육론 옆에 하나 두고 있어야 돼요. 학원 교재들도 필요하지만 교과 교육론 교재 하나 정도는 꽂아놔야 됩니다. 몇 가지 꽂아놔야 될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저 다 버렸는데요. 빌려오면 되죠. 그죠? 도서관에 요즘 엄청 잘 빌려주니까 거기서 하나 빌려오면 됩니다. 그 교과목 공부할 때 그거 빌려오면 돼요. 도서관에 가서 나 의사소통 공부하는 기간인데 그러면 언어교육, 문학교육 빌려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자, 요거는 실제적으로 2차 시험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죠? 상호작용하고 발문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1차 시험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줄 텐데 이거에 해당하는 발문을 써라. 요거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시를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요 교과 전문성, 교과 지식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술, 어떤 교수학습법을 사용할 거야.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야. 애들이 동극하고 싶은데 동극은 하고 싶고 부끄러워서 참여는 못하겠고 배역은 못 맡겠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요게 지식과 기능, 소양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세 번째. 자, 고등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한창 이제 우리가 선발 인원이 많을 때는 채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단답형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최근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채점을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서술형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잘 읽었냐.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구 외워서만은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18년, 19년, 18년, 19년, 20년 같은 시기의 문제랑은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뭐냐? 나와라, 네 번째. 네.
자, 교육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교육 없이 그냥 교육과정 잘 마쳤으면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낼게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는 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느냐. 상식에 관련된 문제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배웠을 법한 문제들. 그쵸? 요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학원에서 모든 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3년제 이상의 대학을 다 졸업했단 말이에요. 유아교사 2급 자격증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 다 나왔어요. 그 정도 코스석 밟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가 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원의 방침인 거죠. 자, 그리고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을 걸쳐서 고르게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학자 이름을 좀 빼고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자 이름을 명확하게 주고 문제를 냈었는데 최근에는 학자 이름을 좀 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답을 쓸 수 있게끔 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어떤 방식으로 교과 전문성을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올해 지문입니다. 올해 문제입니다. 자, 문제만 먼저 볼까요? 안정애착 유형의 유아와 C에 나타난 애착 유형의 유아가 에인스워드의 낯선 생활 실험에서 엄마와 재회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특성을 비교하여 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 교육과 졸업하신 분들 중에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쵸?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3년, 4년 동안 그쵸? 반복되었기 때문에 자, 요거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애착 유아와 불안정애착 유아가 있는데 자, 이거 구분할 수 있는데 C를 한번 볼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 장난감이 있어도 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기분 좋고 편할 때는 지수가 요구하는 걸 무엇인지 들어줬고 제가 힘들면 저를 부를 때 냉담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지 못했다. 이런 아이들이 혼란애착을 겪기도 하고 저항애착을 겪기도 하고 회피애착을 겪기도 하고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정애착 유아가 아니라 C라면 어떤 유아다? 불안정애착의 유아다. 불안정애착의 유아는 어떻게 한다? 안정애착 유아는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 놀이에 몰입하고 불안정애착 유아는 저항하거나 회피하거나 자, 이런 행동을 외면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서 공부했으면 풀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 나온다. 에인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풀었어요. 이거 의미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보면 밑줄진 기억에 대해서 교사가 제안해야 될 양육 태도. 자, 교수 기술을 물어본다고 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어쩔 땐 잘해주고 어떨 땐 못해줬어. 뭐라고 교사가 제안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유아교육과 졸업한 사람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렇죠? 일관성 있게 반응적으로 대해라 라고 내가 제시를 해주겠다.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모르더라도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소양을 물어본다. 즉 교과 지식 플러스 교수 학습 능력. 이거 어떻게 교수 학습 시킬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밑줄진 기억 디귿의 공통으로 나타난 유학 경제교육의 개념 요소. 자, 사회교육에서 중간고사 때 낼 문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경제교육의 개념이 뭐냐? 지리교육의 개념이 뭐냐? 역사교육의 개념이 뭐냐? 요거 최근에 유아교육과 졸업한 학생들이면 요거 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서 다 이런 교육의 내용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회교육이 문제 낼 게 상당히 많지만 요것도 문제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유치원 텃밭에서 키운 가지에 매일매일 주면서 키웠는데 즉 요것은 재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생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에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키웠어. 내가 만들었어. 이 가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생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팔았어. 자, 그래서 요거는 생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디귿의 공통으로 나타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이고 데이몬의 분배정의 개념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밑줄친 이근에 나타난 수준을 그 다음 수준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 요것도 요즘에 모든 교재들이 상당히 라이트해지고 있어요.
모든 교과 교재들이 이론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 이론 요만큼. 나머지 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잖아 라고 해서 놀이의 실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어서 요건 학교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누군가에게 분배를 하려고 해요. 자,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얘들아, 유치원 텃밭에서 키운 가지를 팔아서 막대 사탕 10개랑 바꿨어 라고 했더니 민서가 그럼 나 사탕 5개 줘. 나도 물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주가 나는 가지에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너는 별로 안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어떤 관점이에요? 몰라. 대이모 몰라도 똑같이 나눠야 돼. 10개 받았으니까 너 5개 갖고 나 5개 줘. 나도 물 줬으니까 똑같이 나눠야지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동주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공평하다고 느끼려면, 그렇죠?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자, 내가 대이모는 몰라도 지문을 잘 읽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지문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물을 준 민서와 물을 별로 주지 않은 동주가 사탕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겠니? 라고 내가 발문해가지고 이 아이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도록 할 거다. 요 발문을 쓰래요. 자, 교수 기술을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2018, 19, 20대는 대의문의 분배정의 개념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니은 단계를 써라. 또는 그 다음 단계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걸 발문으로 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도 그렇게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자가 채점해 줄 수도 있고 채점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교수 기술을 물어보겠다. 최근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교과 지식 플러스 교수 학습 능력. 자, 여기 보면 미술진 디귿에 해당하는 요소 3가지. 미술 활동의 요소. 요거는 학교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어. 배웠을 수도 있고. 자, 미술 활동의 요소 3가지는 주제와 재료와 기법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요게 주제, 재료, 기법이거든요. 자, 예전엔 요거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겠지만 올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들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제, 재료, 기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미술교육에서 직접 교수법이 필요한 상황. 내가 주제를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그려라고 하지 않고 주제를 뭐 해야 되는? 직접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상황. 너 마음대로 뭘로 그릴래? 네 마음대로 선택해 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이걸로 그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렇게 교수 학습 능력, 즉 교수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걸 한번 그려보겠니?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미술학원이나 또 요즘에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생각해보면 자유화 그리라 그러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바다 그려? 그럼 바다 그리면 돼. 근데 네 맘대로 그려? 그럼 어렵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다를 한번 그려볼까? 요즘에 우리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 동산 한번 그려볼까?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자, 요런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올해 많이 등장했다. 자, 요게 방법이 통했다고 평가원이 생각하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요걸로 변별이 되네? 라고 판단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요거는 교과 지식도 필요하고 교수 학습 능력도 필요하고 독해력도 필요하고 사고력도 필요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유아의 말하기 촉진을 위한 교사의 언어 반응 전략 중 밑줄 친 기억을 확장 모방하는 발화로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것을 써라. 즉 선생님 발화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발화가 이 아이의 이 글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 모방한 문장으로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장 모방이라는 하는 교과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언어교육책을 여러 권을 보는데 요거 안 나와 있는 언어교육책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워낙 기출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다 있습니다. 확장 모방. 그 다음에 모방해서 확장하라는 거죠. 몰라. 그럼 읽어야지.
이 아이의 말을 모방해서 확장하라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의미 부연. 이 아이 말에 뭘 해라. 또 다른 의미를 붙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것들이 있습니다. 확장모, 글자, 사진. 이 아이가 어린이 운전면허증 카드를 살펴보면 글자, 사진이라고 말하면 원래 확장 모방은 요것을 더 정확한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구사를 해줘야 돼요. 운전면허증에 글자와 사진이 있구나, 또는 글자와 사진이 있구나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그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연. 사진은 왜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누구 건지 알려고요. 자, 이 아이는 뭘 알고 있어요? 사진은 그 주인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를 하나 붙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 건지 알려고요. 사진은 누구 건지 알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 아이의 의미일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사진이 붙어있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 또는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다. 사진 속의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등등과 같이 이 운전면허증의 주인은 사진이 이 운전면허증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련된 의미를 붙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냐면 여기 예시가 있어요. 잘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보여주며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는 엄마와 손잡고 가야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맞아요. 너 의미 바꿔. 근처에 유치원이 있으니 이곳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라고 의미 부연 샘플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서 맞아요. 일단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하나 붙이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툴이 여기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문을 잘 읽고 문제를 잘 읽어. 자, 그러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론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많은 힌트를 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상식,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2년 또는 13년, 14년 공부하면서 어느 교육과정 안에서 분명히 이거 들었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유아교육 기본 상식,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가해 밑줄진 디귿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줍거나 소극적이지만 동극에 등장하고 싶어하는 유아의 경우 알맞은 배역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즉 배역을 주기가 어려웠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이나 또는 문학교육이나 언어교육에서 모의 수업, 동극 수업을 여러분들이 하면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 배역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라? 청중으로 해가지고 효과음을 내게 만들던지 어쨌든 걔네들을 참여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면 동극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배경이나 소품으로 참여하도록 해요.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그럼 그냥 말하지 않고 동극에 등장은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거치면서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가해 밑줄진 리을을 위해서 강교사가 나의 A와 같이 개작하였을 때 사용한 방법을 써라. 리을 볼까요? 먼저 그림책을 구연동화로 들려주어서 동극할 내용에 유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려고요. 자, 이거 다 들었어요. 우리 언어교육 시간에, 문화교육 시간에 이런 얘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노랑이는 자기가 제일 헤엄을 잘 친다고 말했어요. 노랑이는 내가 제일 헤엄을 잘 쳐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고친단 말이에요. 동극을 하려면. 자, 요거 무슨 기법을 사용한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문자를 말하기체로 고쳤다. 즉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꿨다. 또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꿨다. 와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세 번째도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죠. 나의 밑줄진
미음을 의태어를 포함해서 개적할 때 가로 안에 비읍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오. 의태어. 여러분 의태어를 교육과정 어느 순간에는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들었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들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나비가 춤을 추면 나타났어요. 이거를 의태어가 포함된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나비가 어떻게 춤을 추면 나타났겠어요? 팔랑팔랑 춤을 추건 헐헐 나타나든 어쨌든 움직이는 모양을 포함하는 말을 넣어라. 뭐 비틀비틀 춤을 추면 나타났어요까지는 그죠? 술 취한 것처럼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모습 정도만 표현했다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교재에 파묻혀가지고 막 교재 막 씹어 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씹어 먹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고, 교재를 씹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발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 기술이 있는지, 요것들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지식, 뭐 기본 지식, 상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기억, 니은의 미술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기억봤더니 마블링, 스텐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실제를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마블링 해보신 분? 대학에서 미술교육 시간에 했겠지. 교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조씩 다 미술활동 준비해가지고 와. 그러면 누구는 마블링, 누구는 뭐 풀그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본 사람 있겠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마블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 또는 스텐실, 시험에 답은 썼을지언정 스텐실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헤매더라. 제가 심지어 모의고사 때 실그림을 냈어요. 실그림이 뭔지 몰라. 자, 요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웠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 분명히 책에 다 나와.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야. 자, 이거 안 배웠을 리가 없으니까 내는 문제들. 표현 방식의 공통점이 뭐냐? 마블링은 물에다가 기름 물감을 넣고 그것을 찍어내는 거고, 스텐실은 구멍에다가 물감을 넣어서 찍어내는 거죠. 자, 이런 방식. 그래서 표현 방식 공통점은 찍기다. 또는 파나다. 왜냐하면 찍기의 다른 이름이 파나니까. 자, 그리고 마블링은 평면을 찍어내는 거고, 스텐실은 빈 공간을 찍어내는 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나왔어요. 이 기법이 뭐냐? 마블링 이렇게 쓰는 문제들로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공통점 써라, 차이점 써라, 다음 단계 써라.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자, 그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최근 3년간 어떤 교과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시를 해드렸어요. 어디가 집중적입니까?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참고. 요게 다 뭐야? 교과 지식. 수학, 과학, 언어, 문학, 음악, 미술, 체육.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식, 발달, 놀이, 또는 교사론, 부모교육, 그 다음에 평가 파트. 여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공부는 자, 그래서 개론반은 라이트예요. 개론은 내가 라이트하게 공부를 해도 되는데 어디를? 교육과정반이라고 3월부터 시작되는 5개 영역을 강의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모든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는 건 그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서술형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죠. 서술형, 작년에 서술형 엄청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2023년도랑 크게 다르지 않죠. 올해 서술형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입하고 서술하고 했던 것들 중에 기입을 빼고 서술로 전환한 것들이 많아서 올해 서술형 비중이 80% 정도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문제에서. 논술도 서술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술형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암기에서 쓰는 문제 비중보다는 암기한 내용을 설명하고 응용하는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더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많이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 되면 막 불안해요. 혹시라도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없을까? 더 암기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론을 많이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더 필요한 건 이제 뭡니까? 요거지. 생각하는 힘. 그다음 독해력. 문제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만 잘 읽어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 시험 볼 때 심장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문제 잘 못 읽을 수 있겠지만 훈련이지. 그것도 누구나 다 튀어나와요. 누구는 뭐 아름답게 시험 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능력자들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험 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 시험에서는 이게 상당히 합격을 좌우하는 파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공부 전략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 분석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미소 학원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오. 자, 강점 첫 번째. 요거는 그 자료에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론은 반복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책 한 줄 한 줄 씹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만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새까맣고 그 다음부터 점점 나의 연필색이 흐려지는 그런 교재를 내가 늘 가지게 된다. 이런 선생님들은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사상부터 내가 씹어먹어. 사상 문제 3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왔는데 사상만 내가 씹어먹고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콩나물이, 그쵸? 콩나물 키울 때 우리가 물 맨날 뿌려줘요. 그러면 다 밑으로 흘러내려. 그래도 콩나물 큰다고요. 근데 물 안 주면 안 커요, 걔. 마찬가지예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물을 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자, 그래서 한 번 주고 한 달 쉬어. 슬럼프. 그 다음 다시 시작해볼까? 또 물 줘. 그럼 걔네들이 막 주구등살등 이렇게 있다가 또 새 물 먹고, 자, 그럼 한번 일어나 볼까? 하다 또 슬럼프. 자, 이러면은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하라고. 직강을 들으면 좋긴 한데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배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속을 빨리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비교적 빨리 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르진 않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1.5배속으로 들어도 들을만 해요. 제가 들어서 그런가? 저는 1.75도 들을만 하던데. 어쨌든 내가 말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좀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습자 스케줄에 맞게 수강하려고 이론 강의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 2월 개론, 말했죠. 평가, 평가는 아니구나. 사상, 발달, 놀이, 복지, 교사론, 부모교육 이런 것들, 또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각 교과에 관련된 과정,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의 특성이 교과가 끝나면 기출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외우고 인출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기출을 바로 열어요. 물론 교재에도 기출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요거 2024년에 강의한 내용이고 올해 기출 풀이를 붙여드릴 거예요. 각 교과별로 붙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제가 사랑하는, 또 많은 수강생들도 사랑하는 이제 배움 중심 수업 설계라고 2차 교수 학습 능력 평가를 준비하는 수업이 있어요. 요 수업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돌립니다. 작년 강의를 온라인으로 돌려요. 그래서 올해 요 수업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모의 수업을 해요.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모의 수업을 하는데 모두 다 잘했고, 저희도 요거 하기 전에 2차 실전반을 돌렸거든요. 거기에서도 선생님들이 모의 수업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랫동안 했던 강의인데 올해가 포인트가 좀 맞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강의를 엽니다. 그대로 열고 그 대신 5월 말에 신청자가 있으면 시험 보게 해줄 거예요. 내가 이거 배움 중심 수업 때 들었는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직접 모의 시험 보는 것처럼 피드백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인출에 관련된 강좌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기초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이제 우리는 논술에서 계속 말하게 시켜요. 왜냐하면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쓰기가 잘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고민이 막 미칠 듯이 많아요. 그럼 친구한테 가서 내 고민 좀 들어줄래? 얘기하다가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주면 다 뒤집었고 자기가 결론 내고 오는 경우 있죠. 말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정리가 돼. 아까 우리가 최근 출제 경향을 봤던 것처럼 어때요? 내가 정확하게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말하기 훈련 시킬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직관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러시는 분들인데 안 무섭게 해드립니다. 제가 다 팥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다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좀 트레이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강으로 들으셔도 좋아요. 논술 기초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번에 논술 올해까지도 계속 해왔어요. 논술 실천반에서 심층면접 문제들을 계속 토의를 시키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1차랑 2차를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2차 잘하는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더 실력 있는 현장에 가서 바로 뭔가 교수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선생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심층면접 같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때부터는 이제 같이 문제 풀면서 와서 질문하고 하는 내용들 또 질문 엄청 잘 받아줘요. 그래서 질문하고 실전 모의고사반 자 이렇게 인출에 관련된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이제 자기평가를 통한 학습과정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면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점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굿모닝 퀴즈 매일 아침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올라가면 이걸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다 출력을 해. 모아. 내가 공부 다 끝나면 풀어야지.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그냥 묶어서 들으면 되지. 그렇죠? 하는 이유는 계속 인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문제가 한 6일 정도 5일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풀고 틀리지. 하나도 어머 나 분명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 당연하지. 그렇죠? 한 번 공부했다고 다 기억나면은 공부를 우리가 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또 꺼내보고 하시라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굿모닝 퀴즈가 있고 이건 진도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총괄 평가를 실시해요. 개론이 끝나면 1, 2월 개론반이 끝나면 개론에 대한 문제를 100개를 드립니다. 그럼 100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렸다. 나 5개 틀렸어. 6개 틀렸어. 이게 아니야. 5개 틀렸어? 왜 틀렸어? 그 다음에 다음번에 풀 때는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풀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제 총괄 평가. 그래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각 교과별로 개요도를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교재는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 분량이 많고 자, 교사령 개요도로 해서 각 큰 목차별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표시해드리고 여기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우리 조교가 만들어서 준 건데 이게 2개 다예요. 모든 교과목을 합쳐서 개요도를 양면 인쇄해서 넣으면 요만큼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요거로 좀 빈칸도 좀 채우고 이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건데 요렇게 저희가 워낙 교재가 좀 방대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건 뭐예요? 들고 다녀야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죠.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개요도를 드릴 거예요. 교과별로.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막 이렇게 다 구조해서 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고 그걸 또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써야 돼요. 써야 박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 암기를 할 게 아니면 단기로 암기할 거면 계속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시험을 11개월 있다 볼 거잖아요. 그러면 좀 써야 돼요. 써야지 여러분들한테 더 남아요. 내가 쓴 게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드리니까 그 자료, 요거 말고도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쓰면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간간히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의 강점이죠.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 왜냐하면 외롭거든. 우리도 고시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부하는 동안 외롭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래서 각 수강생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밴드가 매년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또 가끔 제가 인사말을 적어드리기도 합니다. 와, 쭉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밴드에 너무 똑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답변들을 선생님들이 잘하면 제가 개입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근데 방향이 다른 방향인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한꺼번에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좀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서로 좀 위로하면서 저 요즘 너무 슬럼프예요. 그러면은 저도 슬럼프예요. 그럼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각각 밴드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강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나도 진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직강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학원으로 모이는 날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강을 들으시겠죠. 1월부터 5월까지 정해진 날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오세요. 오면 제가 10시부터 7시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쓸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밴드로 소통을 계속 하기도 하지만, 만약 공부가 너무 밀렸어. 그러면 들고 와요. 노트북. 들고 와서 10시부터 7시, 5시까지 들어, 그냥 강의를. 밀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하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해서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박쌤이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상담 신청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좀 차가워 보이는데, 별 차갑지 않아요. 별 차갑지 않습니다. 의외로 따뜻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얘기하면은 제가 잘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넌 정말 굿 리스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들어요. 잘 듣고 경청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고, 너무 내가 막 나만 안달복달 하면서 공부하지 않게끔 해드릴 테니까, 요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될지 넷째 주 토요일이 될지, 이제 토요일에 저 논술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지가 되면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일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학원에 우리 모여가지고, 환하고 밝은 학원에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공부하고 뿌듯하게 그 하루를 마감하는 걸로, 한 달을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독해력과 문장력을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물론 수업에서도 계속 뭔가 신경을 쓰긴 할 건데, 요거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에 비교적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냈던 문제를 안 내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똑같이 가치 분석 과정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들이 약간 메인 학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가치 교육하면 누구, 또는 뭐 언어 교육하면 누구, 이렇게 메인이 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전엔 그 메인이 되는 학자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기출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안 나왔던 문제를 내자라고 하는 약간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좀 사이드,
스텝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우리 교재의 장점은 이 내용이랑 기출 내용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물론 기출 강의 들으면 가장 좋아요. 기출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고 해도 보통 60% 정도는 기출됐던 내용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기출 풀어보고, 이거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닐을 대고 쓰시던지, 아니면 요즘에 기화펜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기화펜으로 풀고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문제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교재랑도 친해지고 문제랑도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독해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막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어떡해. 나 독해력 좀. 나 사고력?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생태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독해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가볍게 독서 클럽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선정 도서를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에. 올려드리면 뭐 밴드에 올릴지 또는 학원 홈페이지에 올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올려드리면 댓글로 100자 감상평을 남기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품평 쓰듯이 포인트 받으려고 우리 상품평 열심히 쓰잖아요. 자, 100자 감상평을 남기면 학원 자체 내에서 우수작을 선정할 거예요. 우수작을 선정해서 소정의 기분 좋은 선물. 소정이에요, 소정? 기분은 좋고 소정. 그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우리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에 지금 2차를 열심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시험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 시험 보신 경기 합격하신 분들 자기성장서계서를 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본인의 생각이 있는 사람과 본인의 생각이 적은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히 2차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진심이야? 정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독해력 독서 클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재밌게, 그렇죠? 재밌게. 그래서 100자도 고민을 해봤어요. 감상문 써서 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죠? 1000자로 써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참여율이 너무 낮아질 거니까 재미삼아 읽은 것이 나중에 언젠가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 클럽을 운영할 겁니다. 알차죠, 진짜. 자, 연간 대비 커리큘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살펴보시고, 저희들 이렇게 3가지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논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논술 좀 썼어. 나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내가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논술 빼고 라이트.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베이직. 그럼 논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2차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플러스. 여기에는 이 배움 중심 수업 설계, 우리의 사랑 배움 중심 수업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차 끝나고 들으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요것도 배속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재밌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쉬엄쉬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차를 준비할 때 일단 뭔가 좀 자양분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수업이란 이런 거고, 그쵸? 상호작용이란 이런 거고, 조금 자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씨를 뿌려야지 이게 좀 쑥쑥쑥 자랄 텐데, 너무 맨바닥이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빨리 자라기가 좀 어려워서 재미삼아 들으세요. 재미삼아 웃겨요. 웃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놀아요,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요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준비하는 심층 면접이랑, 그 다음에 교수학습 능력 평가 준비하는 반이 있고, 이제 1차 합격하신 1차 합격하시면 저희들이 올해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을 좀 지고 싶어서 스파르타 개별 지도반을 운영합니다. 3일 동안, 내년은 3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왼종일 계속 면접 시험 보고 수업 실현하고, 면접 시험 보고 수업 실현하고, 평가받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우리랑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공립 현장에 좀 많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한번 확인하시고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 교과반에 대한 설명은 크게 하지 않고, 자, 요번에 개론이 개정된다는 거. 개론책이 개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반에서는 각 교과의 영역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거고, 우리가 책이 1권, 2권, 3권, 4권이 있어요. 그 중에 올해는 1권과 2권을 개정합니다. 3, 4권은 중고로 구입하셔도 상관없다. 자, 기출문제 풀이반 요거 여러분들 꼭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직강을 운영할 겁니다. 직강을 하게 되면 요거는 각각 일주일에 이틀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개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반은 동형 문제 프린트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랑 똑같이 시험을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저희들이 좀 추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술형 문제 때문에 이게 교재에는 없지만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추가 프린트로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반의 또 장점은 질문이 있어요가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내가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올려요, 질문을. 그럼 제가 그 다음 강의 때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립니다. 소통하는 강의. 자, 그 다음에 논술 기초반. 논술은 기초반이랑 실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반은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나는 쓰는데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근데 나는 논술을 좀 경험해 본 적이, 또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논술을 한다고 했는데 필사도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논술이 자꾸 17점이 나와요. 이런 분들은 기초반부터 들으세요. 왜냐하면 논술도 사고의 틀이에요. 이 틀이 잘 잡혀 있으면 뭐만 바꾸면 돼요? 어휘만 계속 바꾸면 돼요. 근데 이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어휘를 넣어도 어그러지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문장이 계속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논술 점수가 너무 안 나와.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반부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반에서는 요게 있죠. 심층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2차 심층 면접 대비 주제별 토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쭉 정리해요. 토의를 하고 직강 선생님들이 토의를 할 거고, 직강 선생님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쫙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자, 그 다음 배움 중심 수업 설계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요런 수업입니다. 교수학습 과정을 쓰는 수업. 그 다음에 모의 수업하는 수업. 요거를 지원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실전반은 1차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스파르타 계절 지도반은 1차 합격하신 후에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시간이죠. 자, 저희 강의에서는 앞서 실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아 임용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큰 메이저 학원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담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올해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외롭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책임져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무슨 학원 강사가 저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합격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못 지고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대신 저는 뭘 할 수 있느냐?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향할 수 있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달아서, 여러분들 자체적인 모터를 잘 달아서 되도록이면은 이 커리큘럼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수업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매년 강의 설계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걸 운영해 볼 것인가? 강의 설계를 해요. 그런 고민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커리큘럼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